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의대 예방의학 교실의 우형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인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활용 연구에서 교란 요인의 통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교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교란 요인을 통제하는지, 그리고 실제 공단 청구자료에서 분석 예시를 그냥 슬라이드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해보려면 저기 사스를 다 깔아서 해야 돼서 그냥 제가 했던 내용들 이제 슬라이드는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참고 자료를 설명하는 걸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 연구나 어떤 연구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보통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가끔 이제 뭐 프리딕션 이제 예측 모형이나 그냥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하는 경우에는 꼭 코잘 이펙트를 우리가 추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어소시에이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하는 조치들이 그 중대함을 고려할 때 코잘 이펙트를 우리가 구해야 하고, 그걸 구할 때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요 프로스트의 C가 아주 그 코잘 이펙트 추론 과정을 잘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C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인이 마지막에 이제 덜 걸어갔던 이제 가지 않았던 길로 이제 가게 되어서 이게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마치는데, 결국 우리가 인과관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일한 개인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갈림길에서 왼쪽에 갔을 때의 결과와 오른쪽으로 갔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서 그 차이가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차이가 있다면 완전히 동일한 개인에서 간 인터벤션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걸어간 길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코잘 이펙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동일한 개인에서 이 두 갈래 길을 모두 간 결과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케이스 크로스오버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쪽 길로 갔다가 빨리 이쪽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오른쪽 길로 가면 이걸 비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일한 개인에서는 이걸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 레벨에서의 그 평균값을 비교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게 됩니다. 그때 이 코잘리티를 측정할 때 가장 좋은 도구, 골드 스탠다드는 이제 RCT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RCT가 이제 이렇게 인과 추론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그런 연구 방법, 설계 방법이지만 제한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는 아예 RCT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비용상의 문제나 그리고 실용성, 그리고 시기가 이제 적절한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콜로노스코피의 효과를 보겠다 하면 이제 어쨌든 스크리닝을 하고 그 몇 년이 지나서야 그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RCT를 하면 그러면 그 결과를 보기까지의 시간이 뭐 몇 년, 많게는 10년 이상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적절성이 떨어진다,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RCT가 제한될 때는 보통은 이제 관찰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찰 연구에서의 데이터는 크게는 정말 연구 목적으로 설계가 된 데이터인 리서치 데이터와, 그리고 최근에는 뭐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해서 그 파운드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리서치 데이터에는 이제 우리가 코호트나 베이스 컨트롤 스터디 또는 뭐 그런 다른 역학 연구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이제 연구 목적은 아니지만 다른 목적으로 이제 수집되었다가 이것을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가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뭐 실사용 자료 또는 뭐 여기서 생성되는 근거를 우리가 실사용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EMR 데이터, 그리고 그런 보험 청구 자료, 우리가 오늘 설명할 이제 그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파운드 데이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찰 연구는 이제 앞서 이제 그런 윤리적 문제나 이런 것들에 부딪힐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관찰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단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RCT에서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교란의 통제 같은 것들이 관찰 연구에서는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관찰 연구에는 크게 이제 교란, 바이어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교란의 정의는 이제 제3의 변수에 의해서 그 익스포저와 아웃컴 사이에 그런 비인과적인 관련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교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교란 요인에는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요인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관찰 연구에서 바이어스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바이어스는 연구 설계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체계적 오류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어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연구 설계를 잘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어쨌든 우리가 가장 골드 스탠다드가 RCT이기 때문에 RCT를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연구 설계상의 그런 바이어스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런 에뮬레이션 스터디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에는 크게 이제 선택 바이어스와 정보 바이어스로 나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는 올바른 연구 설계 및 수행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지만 교란은 우리가 교란 요인을 파악해서 반드시 이제 적절하게 보정을 해야지만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올바른 인과적인 관련성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가장 이해가 쉬운 정의가 최근에 많이 DAG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DAG라고 해서 인과 흐름도를 통한 교란의 정의가 가장 구조적인 정의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과 흐름도에서 이 화살표는 인과관계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온다는 것은 이 원인과 이 공통 원인 L과 결과 사이에 인과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공통 원인 Y, L과 또 조치 A 사이에 이런 화살표가 있다는 것은 L이 A의 인과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딩, 교란이 존재하는 상황은 조치 A, 우리가 보고자 하는 조치 A,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과 이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공통 원인이 존재하는 상황을 우리가 교란이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교란이 없는 상황에서의 조치 A와 결과 Y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인데, 이 공통 원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백도어 패스웨이가 생기면서 그러한 이 조치 A와 결과 사이의 이 흐름을 통해서 비인과적인 관련성이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통 원인을 찾아서 보정을 반드시 시켜줘야지만 조치 A와 결과 사이에 인과적인 관련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화살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치 A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공통 원인 Y로 향하고 공통 원인 L에서 다시 결과 Y로 이렇게 흐르는 경우는 이것은 인다이렉트 코잘 이펙트, 그러니까 매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디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것을 통제를 한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효과만을 보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이제 보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를 통한 그러한 코잘 이펙트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 원인을 찾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가장 흔하게는 PS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통해서 매칭을 하거나 보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웃컴 모델을 통해서 그냥 보정 변수로 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정을 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그런 표준화나 역학률 가중치 이런 것들을 쓰면 이거는 뭐 이제 통계에서 말하는 마지널 이펙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바이어스도 이제 연구 결과에 비인과적인 관련성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과 흐름도를 통해서 본 선택 바이어스입니다. 선택 바이어스는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교란의 경우에는 공통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여기서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양이었다면, 공통 효과로서 이번에는 조치 A와 결과 Y의 공통 효과로서 C가 존재하는 경우, 여기 이 C를 우리가 최근에 콜라이더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콜라이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충돌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콜라이더인데 그냥 이것을 놔두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석에서 조치 A와 결과 Y 사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 공통 효과가 특정한 값을 가지는 값으로 조거나 컨디셔닝을 했을 때 다시 이 조치 A와 결과 Y 사이에 비인과적인 관련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힘들 수 있는데, 가장 제가 들은 쉬운 설명은,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음식점의 매출이다라고 하면 음식점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맛도 있을 것이고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같은 것들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음식점의 매출이 높거나 낮다, 이 두 가지 변수의 결과만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 높은
음식점 매출이 높은 곳으로 조건화를 해버리면, 그래서 음식점 매출이 높은 곳만 뽑아서 셀렉션해서 분석을 하면, 만약 맛이 없었다면 거의 반드시 뭐 인테리어가 좋거나, 맛이 있었다라면 인테리어가 뭐 별로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이에 조치와 결과 사이에 비인과적인 관련성이 생겨나 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효과를 컨디셔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컨디셔닝을 했을 땐 자주 나타나는,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할 때 자주 나타나는 바이어스로는 인모탈 타임 바이어스 또는 프리밸런트 유저 바이어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이걸 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 설계를 개선을 해서 상당 부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RCT를 시행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RCT를 하면 보통 위약 플라세보를 주는데, 플라세보에만 잘 붙어 있는 군만 또 우리가 그 위약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어드히어런트 바이어스의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센서링이 일어나면서 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뭔가 효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는 역시 인포마티브 센서링이 발생했을 때 앞서 그 교란의 보정에서 사용했던 IPW를 적용을 해서 하면은, 보통 과거에 했던 RCT들 중에 플라세보가 뭔가 유의하게 나왔던 것들을 재분석했을 때 누 이펙트로 가는 경우들이 최근에는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란 요인을 그러면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럼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앞서 이제 우리가 그 RCT 장점 자체는 교환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인데, 교환 가능성이란 것은 어떤 조치 A가 결과 Y에 잠재 결과 Y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랜더마이제이션을 통해서 A군과 B군으로 이제 우리가 조치를 주거나 주지 않는 군으로 할당을 했다라고 하면, A, B군 간의 그런 교란의 분포가 동일하게 분포를 하면 이것은 교환 가능성을 만족한다라고 하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A군에 선택된 사람들의 잠재 결과와, 그러니까 A군에 들어갔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 B의 포텐셜 아웃컴, 카운터팩추얼 아웃컴이라고도 하는데, B의 결과를 받았더라도 이 A군의 사람들의 B의 결과와 실제 B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동일할 때 우리가 이게 교환 가능성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교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CT는 측정된 교란과 측정되지 않은 교란 모두가 인터벤션과 독립적으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그런 교란의 문제점에서 걱정이 없는데,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랜덤하게 그런 교란이 분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정을 해야겠지만, 관찰 연구에서는 이 교환 가능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치를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 사이에 교란의 분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그러한 교란 요인들을 찾아서 조건부 교환 가능성의 가정을 만족시켜주면 이때는 우리가 코자일 이펙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란 요인을 찾아내서 통제를 해서 연구 대상자 간의 컴패러빌리티, 비교성을 확보하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찰 연구에서 아무리 우리가 교란을 통제한다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는 이런 측정되지 않는 교란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RCT를 수행하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코노메트릭 계량 경제학에서 쓰는 그런 방법들, IV 방법들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그래서 RCT를 수행할 수밖에 없지만 충분히 근데 우리가 교란 요인만 통제하더라도 최근에 또 발표되는 연구들을 보면 연구 설계상의 문제점이 많고, 교란보다는 이제 측정되지 않은 교란보다는 연구 설계상의 문제가 그러한 바이어스된 이펙트를, 그러니까 코자일 이펙트를 이제 바이어스 시키는 그러한 원인이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이제 우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란 요인을 이제 찾아서 통제하는 것이고, 그럼 이 교란 요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게 뭐 사실 그 임상 교수님들께서는 좀 많이 하시는 방법들이 그냥 데이터에서 포워드로 이제 셀렉션을 하거나 백워드로 엘리미네이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던데, 그 방법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최근에 뭐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분석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찾아내는 과정인데, 그런 통계적 방법론, p-value나 뭐 AIC, BIC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는 변수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 이런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교란 요인을 선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도메인 날리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쉽게 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은 사실 코자일 이펙트 추정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의 연구 목적이 단순히 그냥 프리딕션 모델을 찾아내서 그런 위험도를 측정하거나 그 고위험군을 찾아낸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러한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지와 같은 그런 코자일 이펙트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 문헌 고찰을 하고, 그래서 가장 이제 적절한 교란 요인들을 선정을 해서 앞서 설명드린 이런 조건부 교환 가능성의 그런 타당성을 확보해야지만 이 밸리드한 이펙트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대액 인과 흐름도를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찰 연구란 이 연구 가설에 대한 충분한 탐구와 그래서 연구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이제 조건부 교환 가능성이 최대한 가까워지는 것이 좋은 관찰 연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이트들 itty.net 이런 사이트들에서 실제 우리가 인과 흐름도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뭘 보정을 해야 된다라고 쉽게 이제 이 인과 흐름도를 그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란 요인을 찾아냈다라고 하면은 교란 요인을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제하는 방법은 연구 계획 단계에서는 이러한 연구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교란 변수로 의심되는 변수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연구 분석 단계에서도 역시 제한을 할 수도, 이미 뭐 데이터를 다 수집한 상태에서 제한을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짝짓기 매칭 역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 짝짓기를 하는 방법에는 뭐 이제 그런 인디비주얼 매칭, 프리퀀시 매칭,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PS 매칭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층화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다별량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러한 분석법들은 다 이제 뭐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제 그런 컨디셔널 이펙트나 이제 마지널 이펙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집단 전체에서의 평균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집단 전체의 그런 평균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린 그 IPW나 그런 표준화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IPW는 그 PS 매칭 해보셨을 텐데, PS 매칭 할 때 우리가 그 로지스틱 분석 통해서 그 치료했는지 안 했는지 그 확률 구해서 그 프로펜시티를 구하게 되고, 그것의 역수를 취하면 이제 IPW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수를 취해서 IPW를 구하면 가상의 이제 그걸 가중치를 적용을 해주면 가상의 모집단을 우리가 추정을 해서 그 모집단에서의 효과를 보면 이제 전체 평균한 이제 그런 마지널 이펙트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부 자료에서 그러면 제가 했던 예시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제 파운드 데이터,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요양기관, 그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치료를 하고 그런 수가 청구를 위해서 심평원으로 우리가 자료를 전송을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는 청구만 했었는데 201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연구 목적으로 이것을 개방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 자체가 그 연구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라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 내에서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임상에서 뭐 캔서 데이터 같은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테이지 정보인데 그런 정보들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청구할 때는 그런 정보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없고, 그리고 뭐 비급여 데이터도 청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 꼭 청구 외에도 이제 국가 이제 국가안검진이나 일반 건강검진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또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이용 가능하고 어떤 데이터가 이용이 불가능한지를 알아야지만 이제 우리가 가진 가설을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증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청구를 하면 뭐 요런, 저는 사실 뭐 임상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명세서를 작성을 하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실제 진료 데이터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T20 데이터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요양 개시일, 즉 치료를 처음 받은, 그러니까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처음 받은 날짜, 그리고 최초 입원일, 상병, KCD 코드를 기반으로 한 이제 그런 진단명 코드, 진료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찰, T30 테이블에는 실제 진찰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수가 코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콜로노스코피를 했다든지 아니면 가스트렉토미를 했다든지 이러한 수가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수가 코드는 심평원에서 그런 매년 이제 발간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20 테이블 역시 이제 요양급여 청구액, 심사 결정 금액, 총 금액 같은 것들, 본인 부담금이 얼마였는지 이런 금액들이 여기에 이제 T20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또 T40 테이블은 저는 별로 활용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저 20 테이블에도 상병이 붙어 있는데, 뭐 40은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이제 배제 진단 같은 것들도 다 같이 붙어 있는 것이라서 이제 뭐 T40 테이블은 조금 더 이제 상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크게 이제 표본 코호트, 그리고 맞춤형 코호트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건강검진 코호트나 노인 코호트, 영유아검진 코호트, 직장여성 코호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표본 코호트는 이제 사실 그 맞춤형 데이터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분석실에 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저도 방금 전까지 분석을 하다가 왔는데, 저기 대구에는 저기 두류역 쪽에 이제 건강보험공단 경북지사에서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본 코호트는 그게 아니라 이 전체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모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100만 명 가량을 추출을 해서 표본으로 추출을 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물론 심평원 그 건강보험공단의 이제 그런 클라우드 컴퓨터로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가상화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연구실 교수님들 연구실에서 직접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샘플 코호트의 양식인데, 이 샘플 코호트 말고 이제 맞춤형 데이터도 거의 뭐 요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자격 및 보험료 데이터베이스, 출생 및 사망 데이터베이스, 진료 데이터베이스, 검진 데이터베이스, 요양기관 데이터베이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격 및 보험료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이제 우리가 데모그래피 정보를 얻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생년, 그러니까 월일까지는 없습니다. 생년만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출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건강보험 타입이 무엇인지, 뭐 예를 들면 직장 가입자인지 아니면 뭐 지역 가입자인지 아니면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직장 가입자라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분위수, 그리고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분위수,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출생 및 사망 DB는 말 그대로 출생을 언제 했는지 사망을 언제 했는지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샘플 코호트의 경우에는 사망 DB에 사망 원인까지 같이 붙어 있는데, 만약에
맞춤형 데이터를 사용하신다. 맞춤형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앞서 이제 샘플 데이터는 100만 명이지만 이게 숫자가 많을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레어 디지즈 같은 것들은 연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대표성을 띄려면 보통은 이제 그 맞춤형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맞춤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망 DB에는 사망 여부, 사망 일자만 붙어 있고, 이게 사망이 무엇으로 사망을 했는지 그 사망 원인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에 대한 정보를 붙여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통계청에 연계를 해서 자료를 붙이는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DB는 크게 뭐 의과, 치과, 한방, 약국으로 나눠져 있고, 의과를 주로 사용하게 되겠고, 의과에서 이제 명세서 DB는 앞서 이제 그런 T20 테이블로 뭐 상병명이라든지 이런 요양 계실 같은 정보들을 담고 있고, 진료 내역에는 이제 실제로 받은 진료 수가 코드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병 내용은 명세서에 있는 진단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60 테이블은 보통 이제 원에 처방되는 약물들에 대한 정보를 60 테이블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코드에는 약물 정보가 다 붙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맞춤형 데이터, 이제 심평원은 좀 다르던데, 이제 그 우리 건보공단의 경우에는 이제 약물을 미리 정하셔서 그 신청한 약물만 이제 정보를 붙여주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시면은 자격 및 보험료 테이블에는 성별, 연령, 거주지, 건강보장 유형 등의 이제 사회경제적 정보, 장애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 SS나 뭐 이런 측면에서 보정을 할 요인들을 여기서 우리가 가져오면 되겠고, 그리고 사망 테이블에는 사망 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은 제가 이 샘플 코드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일단 사망 일자만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사망 원인도 없다라고 하는데, 뭐 필요하면 이게 통계청에 연계를 해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20 테이블에는 그 크게는 주부상병, 그리고 뭐 진료비, 그리고 요양기관 정보란 것은 이 사람이 그 치료받은 그 병원이나 의원에 대한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또 붙이려면 이 요양기관 테이블과 이 요양기관 정보에 해당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두 개를 붙여야지 요양기관 정보를 우리가 실제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 테이블에는 처방이나 수술 재료 등의 행위 내역들, 금액, 약국 조제 내역, 조제료 이러한 정보들을 담고 있고, T40 테이블에는 모든 상병 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 테이블에는 처방적 교부 상생 내역, 그래서 원예 처방 내역 같은 것들을 여기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이 처방된 약뿐만 아니라 약물을 얼마나 투약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60에 T60 테이블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 이제 뭐 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이고, 이제 그런 블루칼라들에 대해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일반 건강검진 문진 문항이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암검진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는 또 신청을 하시면 암검진 데이터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양기관 정보는 이제 실제 이제 그 병원의 요양기관의 종별 코드, 이게 뭐 상급종합병원인지 아니면 2차 병원인지 이러한 정보들이 있고, 또 뭐 병상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그 요양기관이 위치한 지역이 어딘지 이러한 정보들을 요양기관 정보 테이블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용하실 때 이제 앞서도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는 이제 연구 목적으로 생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진단명이 붙어 있더라도 이게 실제 진단명인지를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작적으로 이것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심근경색과 뭐 이제 엔자이나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이제 I20에서 25 코드에 해당하는데, 그냥 그것만 가지고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CAG를 했는지 이런 수가 코드를 같이 붙여서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게 더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조작적 정의, 유명한 질환들 뭐 DM이나 하이퍼텐전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했던 코드들이나 이런 조작적 정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같은 날 여러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반복적으로 입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진료 에피소드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날 여러 번 이제 진료를 받았지만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진료 에피소드의 개념들을 우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EMR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진단 및 처방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조작적 정의를 정확하게 해서, 그러니까 환자는 환자로 분류하고 환자가 아닌 사람은 환자가 아닌 걸로 분류해야지만 이제 이런 오분류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용할 때 2차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최대한 조작적 정의를 이제 잘해서, 뭐 캔서 같은 하드웨어 컴퓨터 사실은 이제 그냥 붙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뭐 산전특례 코드라든지 산전특례 코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보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했던 이제 그 연구에서 일부를 이제 따와서 이제 하는 것인데, 데모 데이터를 실제로 직접 다운 받으셔서 세스를 가지고, 세스는 지금 지난번에는 저기 이제 CBTC를 깔아서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이게 하려면 다 깔고 해야 돼서 조금 어려워서 제가 하는 내용만 보여드리고, 만약에 세스를 사용하시겠다 하시면은 그 학교 그 개명대 홈페이지에 에드워드에 보시면은 거기 소프트웨어에 보시면 세스를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R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보건 데이터를 가장 뭐 많이 쓰는 게 사스이기 때문에 이제 사스로 이제 제가 분석을 하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지금 안 되네.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지금 여기가 안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그냥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보기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려니까 안 돼서 일단은 데모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데모 데이터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걸로 직접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연구는 이제 대장암 진단 환자에서 뭐 스타틴이 사실 뭐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메포민, 아스피린, 스타틴이 암에서도 아주 핫한 주제이고, 거의 뭐 건보 연구로 했던 연구들을 보면 해저드 레이쇼가 0.2 뭐 이렇게 나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80% 리덕션이 된다는데, 이거는 케모보다 더 효과가 좋은 그런 기적의 명약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조금 약간 바이어스된 결과가 아닐까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진단 환자에서 스타틴 사용이 이 생존율 개선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뭐 이러한 정의로 했는데, 사실 이 샘플 데이터가 너무 작아서 이 조건을 같이 넣으니까 거의 몇 명 N수가 너무 작아져서 그냥 이 조건만 가지고, 그래서 그 KCD 코드가 C18, 19, 20에 해당하는 코드를 가진 환자들만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60 테이블에서 이제 요 스타틴을 처방한 경우로 그냥 단순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앞서도 이제 그 셀렉션 바이어스나 이런 바이어스의 문제들이 이제 건보공단 데이터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RCT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엘리저블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는 시기, 그리고 타임 제로, 그 치료의 어사이먼트가 일어나는 시기가 다 일치를 합니다. 당연히 환자를 모집을 해서 이 사람이 적격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보고 거기서부터 연구를 시작할 때 약물을 주기 때문에 이 타임이 다 일치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 옵저베이션 데이터에는 이제 환자가 내가 새롭게 이제 제가 이렇게 새롭게 이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그냥 노출 비노출 정보만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노출된 사람들만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과거에 이미 스타틴 타임 제로 시점 이전에 스타틴을 복용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를 해야지만 우리가 RCT와 동일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분석을 할 때 보통은 이제 과거에 복용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를 하고 진단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새롭게 스타틴을 처방한 경우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뭐 요런 정의까지 다 넣으니까 너무 N수가 줄어들어서 그냥 요렇게 T60 데이터에서 약물을 사용한 사람들로 정의를 해서 분석을 했고 이런 문점이 있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획을 그려보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변수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건보 데이터에는 없는 데이터들이 있고 특히 이제 이 스테이지 정보가 아주 치명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캔서 스테이지가 없으면 거의 이제 캔서 연구는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캔서 연구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치료법으로 이 대용 프록시 베리어블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콜로렉탈 캔서다 하면은 뭐 케모나 그 RT를 한 사람들은 좀 더 어드밴스드 케이스를 보고 이제 그런 변수를 넣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근데 또 이제 대장암 하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아예 진짜 터미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주 예후가 안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예후가 좋은 군으로 분류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치료를 안 한 군이나 뭐 이제 수술만 받은 군 뭐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분석한 방법에서는 뭐 다른 방법론으로 그걸 조금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내용은 적용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동반 질환들 성별, 연령, 캔서 스테이지, SES 이런 것들을 이제 고정 변수로 보고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환자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요건 그냥 세스 코드 그대로인데 그 T20 테이블에서 저는 이제 그 주상병을 기준으로 C18, 19, 20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수명인데 심텀 1이 이게 주상병입니다. 그러면 심텀 2는 이제 부상병이고 그래 요 질병 변수의 변수명 자체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맞춤형 데이터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코드집 같은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요렇게 해서 이제 대장암 환자를 뽑고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뽑으면은 실제 이제 요양기관에서 진료한 내용들이 다 뽑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환자가 이제 여러 번 진료를 받은 게 아니라 딱 한 명의 환자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 요양 개시일 및 개인 아이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요양 개시일이 제일 위쪽에 최초로 그러면 진료를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이후에 듀플리케이션은 그 제거하는 중복 제거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이게 사실 샘플의 샘플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C18, 19, 20으로 하니까 9명이 이 샘플 데이터에서 나와서 그냥 요거는 보여드리는 내용이라서 계속 이게 조금 이제 변경이 되는데 C 코드, 그냥 캔서 코드를 가진 사람들로 그냥 이제 제한을 해서 다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C 코드로 이제 분석을 하니까 이 정도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통일하게.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니까 이 정도의 숫자가 나왔고,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이제 스타틴 처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스타틴 처방을 봐야 되는데 이제 스타틴의 주성분 코드를 알아야 되는데 주성분 코드가 무엇이냐? 이 주성분 코드가 이제 보통 이제 주성분 코드 앞 네 자리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약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평원 여기 약제급여 목록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엑셀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 여기서 예를 들면 스타틴을 해본다 하면 스타틴의 주성분 코드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 네 자리까지는 이제 약물의
성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암 네 자리가 같으면 같은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타틴에 해당하는 것이 일단 뭐 1115가 이제 아토바스타틴이 있는데 요 1115 있고, 그 외에도 뭐 2278, 1858, 2166 이러한 코드들이 이제 스타틴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요 주성분 암 네 자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뽑았습니다. 그걸 뽑는 과정이 60 테이블이 원회로 처방되는 약물에 대한 테이블이었는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서브트랙트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약물명 주성분 약물명에 해당하는 이제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2278, 1858 뭐 이러한 코드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뽑아라. 그런 사람들이 스타틴을 먹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뽑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으면 역시 중복된 환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복을 걸러주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솔팅하는 코드가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솔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간단하게 RN인디라는 것은 이제 ID 코드고, 이제 스타틴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요 앞서 이제 정의했던 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D와 스타틴을 먹었는지 여부에 대한 해당하는 변수만 남기고 이제 스타틴 3이라는 이제 파일을 새롭게 이제 생성을 하고, 다음에 이제 SQL이란 것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SQL은 이제 보통 조인할 때 사용하는 이제 그런 명령어인데, 이제 SQL을 통해서 그 앞서 뽑았던 요 캔서 2가 이제 요 C 코드에 해당하는 이제 캔서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뽑은 이제 그런 파일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스타틴 3를 붙여서 이 스타틴 복용 정보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타틴 정보가 이렇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성분 코드를 통해서 스타틴을 붙이고, 다음으로 이제 교란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정한 교란 요인이 그 코모비티, 스테이지, SS, 섹스, 에이지였습니다. 그래서 코모비티는 뭐 질병에 해당하는 여러 질병 코드들을 이용해서 그냥 뭐 보정할 질병들만 뽑아서 보정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CCI를 통해서 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 정보는 없기 때문에 뭐 수술 단도, 항암, 방사선, 항암, 방사선 수술 뭐 이런 식으로 대디지표로 프록시로 이용을 했고, 최근에 근데 이제 뭐 시어 스테이지 정도, 요약병기 정도는 이제 암센터, 국립암센터에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어 스테이지를 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붙이지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SSXAG는 이제 자격 데이터베이스 내에 보험료 분위수, 가입자 형태, 생년, 성별 정보를 활용을 했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네. 교란 변수는 어떻게 만듭니까? 아. 모든 질환 스타디를 하게 되면 대한 스타디라든가 시스템이나 네. 어떻게 아, 선정한. 예, 교란 도인이나 우리가 지금 이제 5개를 네. 네. 이거는 사실 도메인 논리지를 가지고 이제 연구자가 문헌 고찰을 통해서 보통은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딱 정해진 거는 없고, 이 질환에서는 이것은 교란으로 작동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넣을지 안 넣을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게 네. 근데 보통은 뭐 에이지 섹스 정도는 이제 거의 뭐 디폴트로 들어가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사실 이 캔서 스테이지는 사실 저는 여기서는 교란 여부인지는 사실은 확실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틴을 복용하는지 여부가 이 사람의 스테이지와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별로 관련이 없어 보였는데, 근데 이게 교란으로 작용을 하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스테이지 정보도 넣어서 분석을 했는데, 이건 뭐 통계적인 얘기인데, 이게 꼭 교란이 아니더라도 교란 변수를 아니더라도 넣어서 보정을 하면 이제 그런 이피션시가 증가한다, 뭐 컨피던스 인터벌이 좀 줄어드는 그런 뭐 장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캔서 스테이지를 넣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교란 변수를 많이 넣을수록 그다음에 네. 더 좋게 나오겠습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예,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어떨 때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너무 층이 많아지다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그건 또 뭐 양수성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오히려 컨피던스 인터벌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적당하게 이게 사실 막 딱 정해진 뭐 룰 오브 썸이 없어서 그냥 문헌 고찰을 통해서 이 변수는 꼭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이제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프리딕션이다라고 하면 그 모델 그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그 데이터 내에서 가장 이 모델이 설명력이 좋은 것을 넣으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모비티는 이제 CCI를 활용을 했는데, CCI는 이제 요 매뉴얼을 한번 보시면은 요 코드가 그대로 있습니다. 코드가. 그래서 저는 요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요 매뉴얼에 있는 코드를 가져와서 보통 뭐 CCI가 점수로 이렇게 뭐 어떤 질환이 있으면 몇 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코드로 짜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CI를 만들었고, 그래서 CCI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이렇게 넣었고, 그다음에 대장암 치료법의 변수를 또 만들었습니다. 치료법을 이게 수가 코드인데, 이제 심평원에서 나오는 매년 나오는 수가 코드에 보면 뭐 여기에 해당하는 레프테미 콜렉토미에 해당하는 코드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코드들이 수가 코드인데, 요걸 가지고 뭐 여기에 해당하면 OP이고 OP 1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분석을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치료법의 변수를 만들었고, 네, 이게 요양급여 비용이라는 이제 수가 코드 이제 책자인데, 여기 보시면 Q26401 장절개술에 해당하는 코드이다. 콜렉토미는 Q2661에 해당하는 코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을 보고 이제 해당하는 이제 질환들의 코드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수준 스테이터스에 대한 정보 및 인과학적 정보는 자격 DB에서 가져와서 섹스, 요건 시군구, 요건 지역 코드, 지역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타입,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분위수 뭐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와서 붙여서 이제 인과학적 정보까지 넣어서. 근데 나이는 이제 우리가 생년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직접 만드셔야 되는데, 그 자격 DB에서 요건 사망 DB가 되어 있습니다. 사망 DB에서 보시면 BTHYYY가 이게 그 생년에 해당하는 벌스데이 연에 대한 이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셔갖고 붙이시면 이렇게 SQL을 통해서 붙인 다음에 에이지는 실제 캔서를 진단받은 연도에서 벌스 이어를 빼서 에이지를 이렇게 나이 변수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망 정보를 이렇게 붙이고, 코벨이 앞서 만들었던 그러한 교란 요인들을 다 붙인 다음에 이렇게 콕스 분석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사실 엔서가 너무 적어서 이제 결과는 이제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뭐 조작적 정의에 관한 연구 이런 데 보시면은 실제로 질병의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 앞서 뭐 CCI 정보 같은 것들은 요 청구자료 분석 매뉴얼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CCI 코드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보 홈페이지에 가시면 실제로 이제 활용 교육에 대한 심포지움 교육에 대한 신청 및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3년 자료인데 이제 이렇게 활용 교육을 하면 요런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요 교육에 참석을 해서 여기서 이제 배워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좀 도움이, 시간 여유가 있으신 교수님께서는 가셔서 이제 한번 교육에 참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이틀 정도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이틀 동안 하니까 인텐시브하게 하니까 이게 딱 바로 되는 느낌이라서 하시면 되겠고, 또 참고 자료
뭐 이런 사이트에 보시면 이런 활용 매뉴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병원에서 이 건보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셔서 그래서 뭐 이러한 보고서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구 보고서에 보시면 건보 청구 자료 이런 것들 전부 이제 건보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관심 있는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과 거의 뭐 유사한 주제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따와서 뭐 하면 거의 뭐 밸리드한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강의는 1시간도 안 됐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네. 스타틴 네. 스타틴 약종류가 굉장히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네, 맞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할 때는 심평원에서 그 다운로드를 해서 엑셀을 다운받아서 거기 스타틴에 해당하는 것들 다 찾았었는데 최근에는 심평원에서 하는 작업인데 그 WHO의 그 ATC 코드라고 그걸 붙이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ATC 코드는 앞서 C10AA가 네, ATC 코드 C10AA 요게 이제 ATC 코드인데 요것만 가지고 붙이니까 최근에는 다 분류가 되는데 그 과정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 저 때는 다 노가다를 해서 찾긴 찾았는데 이제 조금 레이버 인텐시브한 작업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 필요하시면 알려주시면 잘 보내겠습니다. 저도 준비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원내 연구자들이 또 미리 정리를 해놓으셨을 거라서 알려주시면 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없으시면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예방의학 교실 우영택 이국 쪽으로 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